요즘 여의도랑 강남 전광판 보셨나요? 온통 빨간색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480원을 완전히 뚫어버렸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은 숫자일 뿐이야, 수출 기업들만 걱정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단순히 수출 기업이나 해외여행 갈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묶여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입니다. 우리 집값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환율이랑 내 집값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시경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뭘 봤습니까? 환율이 폭등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다 기억하시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역사적 순간의 입구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1,480원이라는 고환율이 작년 2025년에 단행된 6월 27일 가계부채 대책이랑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 강력한 규제와 충돌하면서 우리 집값에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와 공신력 있는 지표만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먼저 환율이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첫 번째 경로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금리의 외통수 상황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뭐가 제일 먼저 오를까요? 수입 물가죠. 우리나라는 원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수입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게 비싸지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 보면 내수가 정말 안 좋잖아요. 소비도 줄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문제는 환율 때문에 금리를 절대 못 내린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금리를 내리는 순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은 이제 수익률이 낮네 라고 판단하고 돈을 빼가버려요. 자본 유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은 더 오르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완전히 손발이 묶인 상태예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작년 2025년 하반기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죠. 올해는 금리가 내려갈 거야, 대출받기 좋은 타이밍이 올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다 날아갔습니다.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출받아서 집 사려던 분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거기에 작년 6.27 대책으로 도입된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는 대폭 줄어들었어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마포구에서 신축 아파트 사려고 준비하던 40대 가장분이 계셨어요. 1년 넘게 열심히 돈 모으고 청약 당첨되고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은행 가서 대출 상담 받았다가 완전히 멘붕에 빠지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작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스트레스 DSR 3.0%가 본격 적용됐잖아요. 거기에 환율 상승으로 시장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예상했던 대출 한도에서 무려 수억 원이 줄어든 거예요. 결국 계약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건설 원가의 파괴적인 상승과 그로 인한 공급 체계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철근, 시멘트, 구리, 알루미늄, 각종 설비 자재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재들의 원료 대부분 어디서 올까요?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특히 철강 원료, 구리, 알루미늄 같은 핵심 자재는 수입 의존도가 7, 80%가 넘어요.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가니까 공사비가 이제 시공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초만 해도 한 평당 공사비가 70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30평 아파트 한 채 짓는데 공사비만 3억 원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는 어떻게 할까요? 분양가를 올려야죠. 사업성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값 올린다고 해서 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대출 규제에 묶여서 살 능력이 없잖아요. 결국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는 중단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9월 7일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공급 대책들 기억하시죠? 서울에 신규 택지 조성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속도 내겠다, 이런 계획들 많았는데 지금 대부분 차질을 빚고 있어요. 공사비 갈등 때문에 공사가 멈춘 현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확인해 보세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거시경제적 공포가 이미 차가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핵심 대장주 아파트들, 여러분이 이 정도 입지면 절대 안 떨어지지라고 생각했던 그 아파트들조차 작년 고점 대비 15% 이상 떨어진 실거래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요. 추가 분담금 부담 공포 때문에 매수 문의가 완전히 끊긴 상태예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 볼까요? 송파구 가락동의 한 대단지 전용 84이 작년 초만 해도 21억 22억에 거래되던 곳이에요. 이 아파트가 최근에 19억 원 초반대의 실거래가 기록됐습니다. 20억 선이 무너진 거죠. 이게 바로 6.27 대책의 대출 한도 절벽과 환율 위기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외국인 자본의 이탈과 국내 스마트머니의 심리적 연쇄 붕괴입니다.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원화 자산의 가치는 달러로 봤을 때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환율이 1,300원에서 1,480원으로 올랐다. 그럼 달러 기준으로는 자산 가치가 10%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럼 똑똑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인 달러, 금 혹은 해외 채권으로 갈아타는 거죠. 글로벌 투자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발빠른 국내 자산가들, 재력가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M2 통화량 지표 분석해보면 명확해요.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묵직한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금융권의 단기 대기 자금, 즉 현금성 자산으로 숨어들고 있어요. 돈이 움직임을 멈춘 거예요. KB 부동산 시세 보면 아직 집값이 버티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강남권 시세는 여전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착시예요. 왜냐면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통계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5분위 배율 지표를 보면 상위 자산의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가운데 기록된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태냐면요. 정말 기묘한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 사고 싶죠. 그런데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반대로 팔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현금화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급매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래 정지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가격 조정의 터널로 깊숙이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누군가 먼저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도미노처럼 퍼져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 작년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질적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책 기억하시죠?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강력한 규제를 내놨어요. DSR 규제 강화하고 투기 과열지구 관리 강화하고 LTV/DTI 비율도 조정했죠. 취지는 좋았어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책이 나올 때는 환율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어요. 정부도 1,480원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고환율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결합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대출은 안 나오고 금리는 못 내리고 공사비는 올라가고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지니까 시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거시경제의 밝은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공포로만 보지 않습니다. 환율 1480원이라는 극단적인 수치가 가져올 시장의 항복, 즉 바닥의 신호를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고요? 역사를 보세요. 1997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환율이 정점을 찍고 안정되는 시기가 언제나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 저점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기회를 잡았어요. 2026년 상반기가 바로 그 임계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호 대책의 강력한 규제 효과와 고환율이 가져온 실물 경기 침체의 고통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을 지나면 시장은 반드시 반등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취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강령을 5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채의 체질 개선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 들으세요. 고환율과 고물가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여러분의 가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대출 비중이 높은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전환을 적극 검토하셔야 해요. 물론 전환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고 초기에는 이자율이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이 여러분 월급에 정확히는 가처분 소득의 30%를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이미 30%를 넘고 있다면 자산 구조를 선제적으로 재편하셔야 합니다.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둘째, 고환율이 만들어낸 공급 절벽의 이면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 곳곳에서 건설 현장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있잖아요.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곳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당장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2, 3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2, 3년 뒤에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극심하게 부족해질 겁니다. 지금 안 지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신축 수요는 어디로 갈까요? 제한된 신축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미래 가치가 높은 선점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함부로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입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의 재무 상황이 허락할 때만 고려하셔야 해요. 셋째,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매일 아침 루틴처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 믿지 마세요.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떨어진다더라, 곧 오른다더라 이런 말들 너무 많잖아요. 포털 사이트의 미끼 호가도 믿으면 안 돼요. 실제 거래와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오직 국가가 보증하고 등기된 실거래가 데이터만이 현재 시장의 정확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매일 체크하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관심 있는 단지의 실거래가를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실거래가가 서울 핵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된다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입을 고려해야 할 분할 매수의 시작점입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크를 분산하면서요. 넷째, 정부의 정책 변화 신호를 예의주시하십시오. 정부도 계속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환율 위기가 실질적인 가계 파산과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징후가 보인다면 정부는 결국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11호 대책을 완화하거나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는 연착륙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정부도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책 발표를 주시하셔야 해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발표문 계속 체크하시고 규제 완화 신호가 보이면 그게 시장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 연준의 금리 스탠스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추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시하십시오. 환율이 왜 오르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보면 결국 미국 금리가 높아서예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계속 금리를 높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미국 경제도 침체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는 순간 환율은 안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체크하세요.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위험해져요. 반대로 외환 보유고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의 파도가 잦아드는 시점이 여러분이 자산의 항해를 다시 시작해야 할 골든타임이 될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은 단순히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감정이 아닌 논리로 실행하는 사람이 자산의 계층을 바꾸는 해가 될 거예요. 공포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고환율의 공포에 매몰되어 눈앞에 다가오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위기는 언제나 가장 화려한 기회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낸 사람들이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무모한 용기가 아니에요. 데이터에 기반한 용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전략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행에 옮기세요. 부채 체질 개선하고 공급 절벽의 이면을 보고 실거래가 데이터 매일 체크하고 정책 변화 신호 주시하고 거시경제 지표 추적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은 준비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2026년 환율 변동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통해 여러분만의 확고한 투자 기준과 철학을 세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정보 TV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팩트와 정교한 데이터 분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소문이 아닌 사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